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38개 국가에 적용되는 비자 심사 강화 방안에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의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제출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통화 내역,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는 물론 재정 기록과 비자 신청자의 사상 검증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와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일일이 확인해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켈리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 인터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38개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범법 이민자 체포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범법 이민자 구금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일 레리 바이런 시경 부국장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ICE가 시경에 요청한 범법 이민자 구금 협조 케이스에 대해 단 한 건도 수용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경 행정직원이 이들 이민자들의 체포 소식을 ICE에 알렸으며 ICE 요원들이 퀸즈 형사법원에 나와 이 중 한 명을 연행했다고 보도한 데일리 뉴스에 대한 해명입니다. 흉악한 중범 이민자의 경우 ICE 요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도착할 때까지 최대 48시간 범인을 구금해야 합니다. 바이런 부국장에 따르면 ICE의 구금 요청 109건 중 3건이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지만 뉴욕시 구치소로 옮겨져 ICE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보렐리 시의원은 뉴욕시경의 ICE 구금 요청 수용 현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행 뉴욕시경의 관련 규정은 모든 이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을 변론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 측은 시경 측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연방당국에 이들의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1B 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특히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업계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H-1B 비자 사기와 남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이민서비스국은 IT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서비스센터에 2017-2018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자 중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 강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4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H-1B 비자 심사가 현재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H-1B 비자를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해당 신청자가 특별하고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H-1B 비자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전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무더기 기각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간 쿼터인 8만 5천 개를 다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반발이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전이었다면 이번 취업 비자 단속은 실리콘밸리와의 2차전이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모두 11명의 후보가 등록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필 머피와 공화당의 킴 과다노 간의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6월 예비 선거를 거쳐 11월 본선거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3일 주지사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에서 모두 11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뉴저지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온 레이몬즈 레즈니악 의원과 테너플라이 의회 마크 지나, 소방관 출신 빌 브랜든, 그리고 짐 존슨, 존 위스니우스키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잭 시아타렐리 의원, 허시 싱, 오션 카운티 사업가 조셉 룰로, 스티브 로저스 등이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필 머피와 공화당의 킴 과다노 간의 대결 구도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머피는 선출직 정치인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주독 미 대사를 지낸 금융 전문가입니다. 벌써 4만 3천 명이 머피에게 서명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킴 과다노 부지사는 3번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인지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머피는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과다노는 머피가 부를 이용해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법에 따르면 뉴저지 주지사는 중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크리스티 주지사의 임기는 2017년을 끝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6월 6일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각 당 후보는 11월 7일 본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3일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하고 가결 처리했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특히 김정남 BX 암살 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추가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은 이번 두 안건에 대해 검토 단계가 생략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6일과 7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의회의 분명한 의지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만약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린다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퓨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동맹국 중 하나가 중국과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는 답변이 58%로 그래선 안 된다는 답변 3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공화당 지지자가 65%, 중도층이 62%, 민주당 지지자가 52%였습니다. 반대를 답한 응답자의 39%는 민주, 33% 중도, 27% 공화당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미 국민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44%로 7%포인트 뛰었고 비우호적이라는 대답은 55%에서 47%로 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미 국민은 미 경제가 호전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채와 무역 적자 등 경제적 위협에 대한 우려도 줄었습니다. 대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걱정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매우 심각하다고 꼽은 비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55%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36%로 5년 전보다 8%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엘라바마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50개 주의 중간 수준을 보였습니다. 재정과 사회 이슈 관련 분석 사이트인 월릿허브가 2017년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주별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동남부의 엘라바마주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전체 25위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주는 중북부의 미네소타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같은 중간 순위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각각 23위와 24위로 나타났습니다. 월릿 허브는 스트레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33가지 요소를 비교 분석해 순위를 매겼으며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개인 파산 비율, 평균 수면 시간 등을 조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엘라바마주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순위가 5위, 금전 관련 2위, 가족 관련 5위, 건강 관련 6위로 전체 순위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위스콘신 대학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스트레스에도 장점이 있음을 깨닫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뉴욕시가 중고 자동차 딜러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라이센스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의원들이 중고차 딜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에게 대출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융자 정보를 위조하는 행위, 또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한 딜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대형 중고차 딜러 메이저월드는 지난달 저소득층과 이민자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총 200만 달러의 보상금과 벌금형을 명령받았습니다. 메이저월드는 주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히스토리와 소득 등에 상관없이 최상의 딜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일부러 피해자들의 크레딧을 허위로 제출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해 왔습니다. 한편 중고 자동차 딜러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311 또는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항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피난처로 지정하고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케빈 드레온의 법안 54를 찬성 27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54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로컬 경찰국과 법 당국은 연방이민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기 위한 금전, 시설, 인사 등 자원을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불체자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체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번 법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주 단위로는 가장 최초로 피난처 관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가 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주민들은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연구진은 최근 LA 카운티 거주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추방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계에서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임금 직종 종사자들보다는 저임금 직종 종사자들에게서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이민 정책을 비롯한 헬스케어, 주택 고급화 정책, 교통 상황,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더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 대부분은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중남미의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몇 년째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즐비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길거리 곳곳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발견한 남성은 한 입 가득 먹고는 딸에게도 건네줍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Vemos miles reventando la basura para poder comer. Miles. No somos uno, ni dos, ni cuatro, somos miles. Que estamos en la calle buscando para comer, sobrevivir. 과일이나 채소가 버려진 곳에는 어김없이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나마 상태가 조금 나은 걸 찾아 허겁지겁 허기부터 달랩니다. 심지어 쓰레기차에 실린 봉투까지 다시 꺼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있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올해 19살인 산체스 양도 7달 된 딸을 가슴에 품고는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살해돼 혼자 남은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Bueno, una vez que me comí un arroz y tenía gusano y me enfermé el estómago. No me fijé, pero ahora sí, pues lo que me voy a comer primero. 굶주림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가운데 75%가 경제난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9kg 가까이 체중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향하는 길목.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주부들이 돈을 받고 머리카락을 파는 겁니다. We do it for necessity, but they also abuse us. I feel I was ripped off. They left me completely bald underneath. 주부들은 머리카락까지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만 유가 하락과 실정으로 파탄에 빠진 베네수엘라 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제 파탄이 좌파 정부인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 세력의 음모라며 반발하는 상황. 정치권의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굶주림에 지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허리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4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파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4년제 공립대학교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칼리지 포 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인하했으며 근로장학금 기금을 3배 증액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뉴저지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은 지난달 연방의회에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마쳤습니다. 와인버그 의원은 온라인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매나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시킨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존 바운 고등학교에서 선배 3명과 말다툼을 벌이던 16살 남학생이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3에서 4인치 길이의 접이식 칼을 발견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은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5월 31일까지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모국어 활동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모국이나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시,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 부문 글짓기 등이며 성인은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청소년은 5년 이상의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지역에 따라 폭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